어머니, 도대체 왜 이렇게 저희 말을 안 들으세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돼서 몇 번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소영이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계속 깜빡하시는 것도 저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도영 씨 말 듣고 어머니 도와드리겠다고 나선 건데 저희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속상해요. 제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무시했니? 요즘 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 말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 돌리세요? 저희가 통장이랑 도장 관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머니 상태로 그걸 혼자 들고 계시는 게 말이 돼요?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주겠다니 고맙지. 그런데 내가 아직은 괜찮지 않니? 내가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다. 소영이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티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몇 달째 어머니 말씀만 듣고 있으니 진짜 화가 나네요. 도영 씨랑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녀는 갑자기 거실 한복판에 서서 손을 허리에 얹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지금 상태로 혼자 계시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집도 오래됐고 위험하기도 한데 통장이고 도장이고 어머니가 쥐고 계신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화가 난 건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를 힘들게 했나? 그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보겠니? 그 말을 듣고 도영이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어머니, 지금도 저희가 부탁한 건 간단한 거잖아요.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면 돼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거절하시니까 저희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소영이는 아들의 말을 이어받으며 더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영 씨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저희 말을 무시하시면 저희도 어머니를 더 이상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한 것도 저희한테 큰 결단이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 내가 말하는 결단은 내가 가진 걸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니? 그 말을 듣자 소영이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어머니도 저희 입장을 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겠다고 이렇게 애쓰는데요. 도영이는 주먹을 쥔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고개를 떨구더니 무겁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가족인데 가족끼리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화를 낼수록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차가운 벽이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의 분노가 저를 향한 진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윤희자님이 아들 부부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희자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제가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꿈꾸고 노력해서 마련한 곳이에요. 작은 방 2개짜리 좁은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곳이에요. 저와 남편은 젊은 시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저는 틈틈이 재봉일을 했어요. 당시에는 쌀 한 대 사기도 빠듯한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늘 서로를 의지하며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남편과 저는 돈을 조금씩 모아 어렵게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처음엔 구식 아파트라서 수도도 자주 새고 벽에는 금이 간 곳도 많았어요. 그래도 저희는 열심히 손수 고치고 꾸미면서 이곳을 우리만의 보금자리로 만들어 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 집에서 겪은 수많은 추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벽에 크레파스로 낙서를 해놓고 혼나기도 했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던 시간도 많았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이 커가면서 남편과 저는 다시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남편은 은퇴하기 전까지도 쉬지 않고 일했고 저 역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반찬 가게 일을 하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아들은 저희와 따로 나가 살게 되었지만 처음 몇 년은 자주 연락도 하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떠나고 나서야 더 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이 집이 저에게 남편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종종 와서 저를 챙겨주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건축 소식이 퍼지면서 주변에서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 저는 그다지 기쁘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보낸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은 돈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들이 부쩍 저를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직접 밝히지 않아도 너무 뻔했습니다. 제가 있는 아파트를 팔라는 소리를 돌려서 하더군요. 아들은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저에게 이것저것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는 며느리가 아들의 귀에다 대고 뭔가 잔뜩 얘기했을 것 같았어요. 아들은 돈이 급하다는 이유로 제가 얼마나 이 집에 애착이 있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자신들을 돕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아들은 점점 더 강하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더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혼자 이렇게 오래된 집에서 사는 건 너무 위험해요. 요즘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도 많고 모든 게 편리하고 안전하거든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게 집을 파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한숨이 나왔습니다. 뭐가 걱정돼서 그러는 척을 하는지 빤히 보였거든요. 어머니를 위한 거라며 돌려 말하지만 결국 집값이 올랐으니 팔아서 돈 좀 나누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웃으며 대답했죠. 지금껏 저희 걱정은 코빼기도 안 하더니 갑자기 나이가 많아 위험하니 어쩌니 하는 거 보면 참 눈물겹다. 아들은 오히려 제 반응에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왜 어머니 걱정을 안 했겠어요? 지금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도 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서 힘들지 않으실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어요. 그래. 그럼 왜 내가 힘들다고 징징대기 전에는 찾아오는 것도 힘들어 했니? 어머니 걱정된다면서 방문도 없던 녀석이 갑자기 온다니까 이 집값 오른 걸 얘기하기 전부터 알겠더라.
며느리는 끝까지 태연하게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렵긴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을 파시면 같이 경기도 쪽으로 더 큰 집으로 갈 수 있고,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제가 답답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빙빙 돌리며 집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결국 제가 대놓고 말했죠. 남편이랑 나랑 밤낮 없이 일해서 어렵게 마련한 집인데 내 말대로 같이 살아야 될 이유라도 있냐고 묻고 싶다. 이쯤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더군요. 아들은 제가 고집을 부린다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함께 어머니 모실 방법을 찾으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비웃으며 딱 잘라 말했죠. 재건축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나한테 자락이라도 했으면 더 진심으로 들리겠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지만 제가 느낀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입을 다물었다고 해서 포기했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뭔가 더 깊은 계획이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어찌나 수상하던지 마치 둘이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일 때문에 못 왔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로 왔는지 묻자 며느리가 슬며시 웃으며 과일 한 봉지를 내밀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귤이라며 꼭 먹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과일 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정성을 부리는 척할 때는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는 걸 이제는 모를 리 없거든요. 며느리는 슬쩍 제 손을 잡으며 얘기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드린 말씀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거 아니죠? 저희가 진짜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는 건 아시죠? 제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걱정이겠지. 내 걱정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듣기엔 너희 집 마련 걱정 같더라. 며느리는 한 박자 쉬더니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좋은 결정을 하시면 저희도 물론 덕을 볼 수 있겠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제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 부수적인 거라? 집값 오른 게 부수적이라니 참으로 훌륭한 마음이다. 내가 어머니 걱정을 한다면서 여기 오기 전에 먼저 걱정해야 할 건 내 입에서 나오는 말투겠네.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눈을 깜빡이며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며느리 말에 제가 그냥 웃으며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상 저도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는 약간 태도를 바꿔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시니 정말 안타깝네요. 저희가 정말 어머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께서 혼자 이 집에서 계시는 게 점점 더 힘들어 보이세요. 제가 과일 봉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내가 힘들다고 느꼈으면 과일보다는 너네 남편이 좀 더 자주 얼굴을 보였겠지. 내가 가져온 귤이 내가 힘든 걸 해결해 주겠다는 건 아니잖아.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이리저리 생각을 하더니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이렇게까지 오해하시는 거라면 정말 속상하네요. 저희가 어떤 속마음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지. 잘 알겠어. 너도 알지? 내가 얼마나 오래 이 집을 지켜왔는지. 남편이랑 같이 어렵게 일해서 마련한 곳인데 내가 걱정인 척하면서
이 집 팔라고 자꾸 돌려 말하니 그 속이 뻔히 보여서 문제야. 며느리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기어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사실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를 때 팔아야 남는 장사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는 장사. 남는 장사를 하겠다는 게 내 의도인데 왜 자꾸 내 걱정인 척을 해? 그냥 대놓고 돈 필요하다고 해.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딱 굳어지더군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도 속상해요. 저희는 진짜 어머니가 안전한 곳에서 더 편하게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날 걱정했다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봤겠지. 그럼 내게 분명히 말했을 거다. 이 집에서 나는 아직도 남편과의 추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때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돈을 위해서 저를 설득하고 있다는 거요. 며느리가 떠난 뒤 저는 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에도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도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어요. 사실 며느리가 뭔가 말할 때마다 제 속이 답답해졌던 건 맞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마디도 안 지고 맞받아치는 게 과했나 싶기도 했거든요. 며느리가 가져온 귤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귤 하나를 까서 먹으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나더군요. 남편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보, 그냥 두고 봐. 도영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괜히 마음 쓰지 말고. 남편 생각에 괜히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정말로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면 이렇게 말 한마디마다 꿍꿍이가 느껴질 리 없었을 텐데요.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도영이와 소영이가 정말로 제 안전을 걱정해서 그런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뻔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에 비춰진 그들의 속내가 너무 선명했거든요. 며느리가 집값 얘기를 꺼낼 때 저는 그게 순수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포장했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하나였죠.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화를 낼 순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저 혼자 살고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외로워 보일 수도 있고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 집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건 참 얄미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소영이가 잘 다녀왔죠? 그러면서 아들은 괜히 소영을 두둔하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정말 걱정돼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이라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을 팔라고 권유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뜸을 들였어요. 괜찮다. 몸은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말고. 그런데 도영아,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정말로 엄마를 걱정하는 거라면 내 말과 행동에 진심을 더 담아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외롭게 보이냐?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게 대답하더군요. 아니요,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 말을 들으며 오히려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들이 정말 저를 걱정한다면 진작에 이런 대화가 오가지도 않았겠죠. 그러니 제가 결심한 대로 그들의 속마음을 확실히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느리가 과일을 들고 오는 것도 아들이 걱정하는 척 말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들이 제 상태가 약해졌다고 느끼면 진짜 속내를 드러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척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면 어떨까? 제가 일부러 깜빡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해보면 분명 무언가가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마음 한편으론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들의 진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의심만 하며 지낼 것 같았거든요. 저도 이 집을 지키고 싶었고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부터 작전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금씩 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실수들로 시작했어요. 일부러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모른다고 하거나 며칠 전에 아들이 했던 말을 잊은 척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물어보더군요.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일부러 약간 헷갈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더라? 내가 얘기한 게 뭐였지? 아들은 처음엔 당황한 듯 하다가 다시 친절하게 반복해서 설명하더군요. 집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팔면 너무 좋은 기회라고요. 아들이 다시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도 저는 일부러 멍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그 얘기를 했었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듣자 아들은 순간 목소리가 조금 흔들리는 듯 했어요. 어머니, 혹시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죠?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이고, 내가 병원을 왜 가냐? 나이 들면 다들 이러는 거지. 걱정 말고 내일이나 잘해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편이 찜찜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저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에는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과일 대신 이번엔 약국에서 사온 비타민 음료를 들고 오더군요. 어머니,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이거 드시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며느리가 제 앞에 앉더니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깜빡하신다고 하셔서요.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저희가 병원이라도 같이 가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병원? 내가 병원을 왜 가니? 난 멀쩡한데, 너희가 걱정돼서 그런 건가? 고맙다.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며느리는 당황한 듯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며칠 전에 제가 왔을 때 그러셨잖아요. 물건도 자주 못 찾겠다고 하시고, 도영 씨랑 얘기하신 것도 잘 기억 못 하셨다고. 아, 그랬구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니? 내가 요새 잘 잊어버려서 미안하다. 며느리가 하는 말에 저는 일부러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더군요. 어머니, 혹시 요즘 혼자 계시는 게 많이 힘드신 거 아니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면 좋을 텐데.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다시 집 얘기를 꺼내려는 빌미로 보였거든요.
제가 일부러 약간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혼자 있으니 가끔은 그렇지. 그런데 같이 살려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잖아? 너희 집은 좀 작으니까. 며느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서요, 어머니. 이 집을 팔고 저희랑 더 넓은 집으로 가시면 어머니도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허공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이 집 팔아서 집 살 돈을 마련해 주길 바라는 거야? 며느리는 잽싸게 말끝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도 어머니랑 더 좋은 데서 살고 싶다는 뜻이죠. 어머니도 편안하게 계셨으면 해서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말은 고맙게 들을게.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더 마음이 쓰였어요. 이제는 연기를 조금 더 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깜빡하는 정도로는 그들의 진심을 제대로 끌어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에는 기억력뿐 아니라 행동에서도 좀 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뭔가 더 본색을 드러낼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몇 달 동안 치매 연기를 점점 더 심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정도로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들로 시작했어요. 자주 쓰는 물건을 일부러 엉뚱한 곳에 놓아두고 며느리나 아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죠. 도영아, 내가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봤니? 어머니, 열쇠는 현관 옆에 늘 두시잖아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며느리도 은근히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이제 정말 한번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의 말투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다정한 목소리를 내다가 이제는 귀찮아하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났거든요. 제가 일부러 헛소리를 섞어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랬나? 요즘 자꾸 머리가 멍한 게, 내가 그랬지. 열쇠를 내가 가져갔다고.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왜 열쇠를 가져가요? 그냥 현관 옆에 두셨잖아요. 그런가? 내가 요즘 이런 일이 많다니까. 내가 나 몰래 뭐 하는 거 아니지?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도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씩 뭔가 잡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과감한 행동으로 치매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일부러 아들이 집에 올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리는데도 멍하니 앉아 있다가 한참 지나서야 문을 열어줬죠. 어머니, 제가 얼마나 눌렀는지 아세요? 왜 문을 안 여세요? 도영이구나. 난 내가 누군지 몰랐다.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정말 어떡하지? 아들은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며느리와 함께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시면 어쩌려고요? 며느리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계속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제가 일부러 약간 겁먹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 아직 괜찮아. 그런데 정말 내가 치매 걸린 거니? 어떡하지? 며느리는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계속 두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병원도 알아보고 어머니 모실 집도 알아볼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보는 건 좋은데 내가 이 집을 팔아야 하니?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이 기회잖아요. 이 집도 오래됐고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 좋은 데로 가시려면 지금이 딱 적기예요. 아들의 표정도 조금 초조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소영이가 정말 좋은 데로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편하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그들의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걱정한다는 건 핑계였고 결국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게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저는 점점 더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선 어디 갔는지 찾으려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와 있을 때 일부러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까맣게 잊은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스불을 끄며 크게 한숨을 쉬더군요. 어머니,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더군요. 도영 씨, 어머니 상태가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 이러다 정말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며느리가 전화를 끊은 뒤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셔야겠어요. 이대로는 위험해요. 제가 일부러 약간 멍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럼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거니? 이 집은 어떻게 하고? 며느리는 그제야 속내를 슬쩍 내비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 집을 팔고 저희랑 더 좋은 데로 가시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더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이제 정말 끝까지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며느리가 집을 팔자는 말을 반복할 때마다 제 마음속 한구석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가 싶었지만 몇 달 동안 이어진 이들의 행동은 오히려 그들의 속내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줬거든요. 어느 날은 아들이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집 보러 오신 분이 계세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건 이 집을 내놓겠다고 동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제가 이미 허락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제가 약간 어리둥절한 척 물었습니다. 도영아, 내가 집을 내놓는다고 했었니? 내가 언제 그랬지? 아들은 살짝 당황했는지 얼굴이 굳어졌지만 금세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저희랑 이야기 나눴잖아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좋은 데로 가자고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었구나. 요즘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데? 부동산 중개인은 상황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눈치를 보며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도영 씨께서 이 집이 너무 좋은 매물이어서 말씀드리라고 하셔서요. 제가 중개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도영이가 말한 그 집은 어디에 있대요? 내가 옮겨갈 집도 구해놓았다는 거지? 아들이 순간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직 확실히 정하진 않았고요. 일단 이 집을 팔아서 예산을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잘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 집을 팔아서 내가 돈을 먼저 만들겠다는 뜻이구나. 참으로 친절하네. 내가 갈 곳도 없는데 내 집부터 팔아주겠다니. 아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지만 그는 끝까지 태연한 척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 집값이 너무 좋아서요.
이 집 지금 안 팔면 나중에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도영아, 내가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걸 보니 집값이 오른 게 내게 정말 큰 관심사인가 보다. 그런데 왜 내가 아는 매물 얘기만 하고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니? 아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속으로 결심을 더 굳혔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요. 며칠 뒤 며느리가 이번엔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 집에 애착이 많으신 건 알지만 지금 이렇게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제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소영아, 내가 그렇게 걱정이 돼서 오는 건 고맙다. 그런데 도영이가 요즘 왜 그렇게 이 집을 팔려고 서두르는지 내가 솔직히 말해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순간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요즘 저희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집을 팔면 제가 말을 끊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 힘든 거야 알겠지. 그런데 내가 이 집을 팔아서 그걸 도와주길 바라는 거라면 적어도 내 마음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줬어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들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제 안전이나 행복이 아니라 오로지 이 집이 가진 돈의 가치였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중요한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더 안전한 곳에 옮기고 치매 연기를 하기 전에 미리 집안 곳곳에 설치해둔 CCTV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했어요. 이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증거를 남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연기를 할 준비를 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저를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도 데리고 왔더군요. 손자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달려와 안겼지만 뒤따라 들어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표정이었달까요? 도영이가 손주를 안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손주 보시니까 좋으시죠? 요즘 어머니가 자꾸 깜빡하신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아이도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도 맞장구를 치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어머니를 위한 결정을 내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제가 살짝 웃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니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러 온 모양이구나. 아들이 머뭇거리며 손주를 며느리에게 넘기고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집을 정리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은 적고 나중에 재건축되기 전까지 오히려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대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또 이 집 얘기를 하러 온 줄 알았다. 그런데 정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도영이가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더 편한 집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집을 팔아서 어머니와 저희 가족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본 그 편한 집은 어디에 있니? 이미 정해놨나? 아들이 약간 당황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집을 정리하면 예산을 확실히 잡아서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머니께서 자꾸 깜빡하시는 것도 저희가 많이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하잖아요. 제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랑 같이 살게 되면 그 걱정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니?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다시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계시면 저희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도 편하고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절 돌봐주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나가길 바라는 것 뿐이라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계획을 끝까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도영이는 더 이상 말을 돌리지 않고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번에 집 매매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여기 사인하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어머니를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그가 내미는 서류를 보고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내가 준비했다는 그 계약서 말인데 여기엔 나도 갈 집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 아니면 내가 갈 곳은 나중에 알아보겠다는 뜻이니? 도영이는 말을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다 알아서 어머니께 정말 좋은 집을 구해드릴게요. 제가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영아,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은 결국 나보고 그냥 믿으라는 거 아니니?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걸 보면 내가 널 믿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영아, 내가 정말 어머니를 걱정해서 이러는 거라면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지는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제 속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들이 얼마나 더 뻔뻔해질 수 있는지 확인할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 더 속아주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헷갈려서 결정을 못하겠다. 너희가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내가 그래도 생각은 좀 해봐야 할 거 아니니.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 실망한 얼굴로 서류를 치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들을 배웅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뭘 하든 더 이상 제 집과 제 삶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야겠다고요. 며칠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다음 행동을 예상하며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들이 제 진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집을 팔게 하려는 수작을 부린다면 이젠 저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먼저 집안 곳곳에 설치했던 CCTV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거실, 주방, 심지어 제 침대 옆까지 모든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 걸 확인했어요. 제가 봤던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 아들이 은근슬쩍 제 통장을 물어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통장과 도장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뒤질 때 발견하지 못하도록 더 깊은 곳에 숨겨두고 다른 비상금도 이중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또다시 뭔가를 꾸미더라도 저를 쉽게 속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준비했죠. 며칠이 지나자 예상대로 며느리가 먼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혼자였어요. 도영이는 직장에 일이 있어 못 왔다며 소영이가 대신 왔다는 거였죠.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조금 어떠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계약서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일부러 약간 멍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계약서? 내가 뭘 말하는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내가 요즘 그런 일이 많다니까.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상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이 뻔히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도영 씨랑 같이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 집 팔고 더 좋은 데로 가시자는 얘기요.
제가 천천히 머리를 극적이며 답했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내가 한 번 더 얘기해 주겠니? 소영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 애착이 많으신 건 알지만 지금 집값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팔아서 어머니도 더 좋은 데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집 팔고 너희랑 살면 너희가 내 밥도 차려주고 내 걱정 다 해준다는 거니? 소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걱정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치를 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도 집 정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있잖아요. 나중에 정리하실 때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찌릿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 그게 왜 필요하니? 소영이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도 잘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돈을 인출하시거나 관리하려면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도와드리면 편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약간 멍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보관하면 좀 나을까? 소영이의 눈빛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아,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제가 잠시 머뭇거리며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근데 내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또 깜빡하면 어쩌지? 소영이는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머니 도와드릴 테니까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려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행동을 좀 더 대놓고 지켜볼 때가 됐다고 느꼈어요. 제가 일부러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볼게. 내가 찾으면 내가 다시 와서 가져가든가 하렴. 지금은 도영이가 없으니 내 혼자 들고 가는 건 좀 그렇지 않겠니? 소영이는 약간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다시 도영 씨랑 올게요. 그녀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한번 집안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치밀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이들의 본심을 완전히 폭로할 준비가요. 며칠이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가 또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더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겠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도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돼서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 거잖아요. 요즘 어머니도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신다고 하셨고요. 소영이가 바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이런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는 의지는 확고했어요. 도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이 집을 팔아서 저희랑 같이 살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어머니를 잘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장이랑 도장 얘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 그게 왜 필요하다고 했더라? 내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이다. 소영이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면 어머니가 더 편하실 거예요. 요즘 어머니 힘드신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기 어렵잖아요. 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은 이해하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게 좀 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지난번 두 사람이 집에 왔을 때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죠. 소영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만 팔고 나면 어머님은 한두 달만 우리 집에 모셔두다가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면 되잖아. 솔직히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지. 도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생활이 있으니까 어머니 모시는 건 딱 그 정도가 한계야. 요양원이 적당한 데가 많으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소영이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이 집 팔아서 나온 돈만 있으면 빚 남아있는 것도 다 해결될 텐데.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 영상이 끝날 때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영이와 소영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영아, 소영아, 이게 너희가 말하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었니? 내가 이 영상을 처음 보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알기나 하니? 소영이가 급히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날은 저희가 그냥 말실수를 한 거예요. 도영이도 얼른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날은 소영이랑 제가 그냥 피곤해서 농담처럼 한 얘기였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농담이라고? 너희가 내 얼굴도 안 보고 나를 요양원에 보낼 얘기를 농담으로 한다는 거니? 그래도 좋다.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날 위해서 한다는 그 통장이랑 도장, 그건 왜 필요했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어머니를 걱정해서 이런 얘기를 꺼낸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본 건 너희는 내가 가진 이 집과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도영이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하다가 제가 그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시고 살려고 했다고? 너희 계획은 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날 잠깐 데려다 놓고는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였잖아. 내가 나를 위해서 뭐라도 한 게 있다면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해보아라. 소영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순간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 하지 마라. 너희가 한 행동은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빼앗아 자기들 생활을 편하게 하려던 거 아니냐.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로 너희는 나를 속이려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알아라. 그리고 다시는 내 집 얘기를 꺼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영상을 어디에 보여줄지 알 수 없을 거다.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 속이 완전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만들어온 이 집이 저에겐 따뜻한 추억의 공간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쓰라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도 이제는 불가능하겠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랑으로 가득했던 기억들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 빛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집과 재산을 어떻게 할지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그들이 CCTV에 남긴 대화와 행동까지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결심을 지지해줬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논의 끝에 저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은 재산을 모두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집을 팔아 얻는 돈과 남편이 남긴 자산 모두를 정리해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해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저에게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물었지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좋은 추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이 팔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매 계약을 마무리한 뒤 저는 제 짐을 정리해 서울 외곽의 조용한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고 아늑했지만 저 혼자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주변에 복지관과 공원이 있어 산책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정착한 뒤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외로움도 한결 덜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편지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았을 때 많은 감정이 밀려들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도영아, 소영아, 내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슬프지만 너희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집은 너희에게 그저 돈으로 보였겠지만 나에게는 평생의 추억과 사랑이 담긴 공간이었다. 내가 이 집과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심한 건 내가 더 이상 이 추억을 너희와 나눌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야. 너희의 행동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줬는지 부디 이 편지를 읽고 깨닫기를 바란다. 너희를 더 이상 원망하고 싶지 않다. 다만 너희가 언젠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부디 너희의 욕심이 아닌 진심 어린 사랑으로 삶을 채워가길 바란다. 편지를 봉투에 담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들과의 인연을 끊고 저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과 며느리는 몇 차례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향하며 누군가를 돕는 일에 제 시간을 쏟아붓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이제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추억과 사랑은 제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